안녕하십니까. 기술자파TV 이정구입니다. 오늘은 중국 알리바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리바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윈의 성장 기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합니다. 중국에서는 닭 둥지에서 봉황이 나왔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봉황이 된 대표적인 인물로 대부분이 마윈 알리바바 회장을 이야기합니다. 중국과 성공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만 가지고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윈은 1964년 저장성 항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윈은 어릴 적부터 영어의 매력을 느껴서 배우고 싶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가게 형편은 마윈에게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윈은 9년 동안 매일 자전거를 타고 항저우 국제 호텔로 달려가서 거기에 머무는 외국인을 상대로 도시 곳곳을 무료로 안내하는 등 영어 공부에 집념을 쏟았습니다. 마윈은 두 번의 낙방 끝에 항저우 사범대학에 들어가서 영어를 전공했고 항저우 과학기술대 영어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영어는 마윈에게 사업의 어떤 기반 내지는 미천이 되었습니다. 마윈은 첫 창업도 30살이 되던 1994년 영어와 관련된 통역 사무소였습니다. 비록 창업엔 실패했지만 이를 통해서 미국을 오가면서 인터넷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살이 되던 1995년 중국 최초로 인터넷 기업인 옐로우 차이나를 창업했지만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인지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마윈은 반드시 인터넷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마윈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만리장성 가이드를 맡게 됐습니다. 마윈은 외국인 한 명을 상대로 안내를 맡았는데 그 외국인이 바로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이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인연을 계기로 훗날 야후가 알리바바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됩니다. 마윈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부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푸대접이 이어졌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과 1999년 알리바바를 창업했습니다. 마윈은 35살인 1999년 1월 동료 17명과 함께 알리바바를 창업하면서 성공 신화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리바바에서 자금 부족이라는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회사가 도산될 위기에 알리바바를 살린 건 다름 아닌 만리장성의 인연 야후의 창업자 제리 양이었습니다. 제리 양은 마윈에게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을 소개합니다. 마윈은 6분 만에 손 회장을 선뜻해서 2천만 달러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 후 알리바바가 상장하고 578억 달러가 되면서 3,000배의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마윈의 사업은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C2C,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거래 기업인 타오바오를 설립했고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도 출시했습니다. 2014년 마침내 마윈은 알리바바를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시킨 데 성공합니다. 알리바바의 거래 가격은 93.89달러로 공모가인 68달러 대비 38% 높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처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르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갖게 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은 어디일까요? 지금은 아마존이죠. 몇 년 전에는 알리바바였습니다. 알리바바는 2014년 9월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공모가는 68달러였지만 장중에 100달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시장 가치는 2,31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1조 원이 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업 가치입니다. 상장 후 알리바바 창시자 마윈의 자산은 25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 26조 원으로 단순해 중국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알리바바는 5만 명이 일하는 초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알리바바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알리바바의 거래 규모는 중국 GDP의 2%이며 중국 소포의 70%가 알리바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국 온라인 거래의 80%는 알리바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0년 중국 전자상거래 금액이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금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알리바바의 성공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판매 수수료가 없는 유통 모델입니다. 알리바바보다 먼저 중국에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이베이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는 판매 수수료를 아예 없애고 대신 소비자가 제품을 검색하면 화면 상단에 노출시켜주고 광고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둘째, 간편한 결제 방식과 소통 창구 마련입니다. 알리바바는 이베이가 해결하지 못했던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의 알리페이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그에 맞는 물품 구입 시스템을 개발해서 소비자가 구매와 결제 과정에 겪는 번거로움을 해결했습니다. 셋째, 고객보다 중간 판매자의 편익을 우선시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수많은 고객의 요구를 업체가 직접 챙기기보다는 판매 일선에 있는 중간 상인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했습니다. 알리바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마이는 공익신탁 설립을 위해서 알리바바의 주식의 2%를 스톡 옵션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련한 재원은 중국 환경 개선 및 의료시설 개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롱테일 전략의 활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세기 말 이탈리아 경제학자 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상위 20%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는 법칙입니다. 따라서 상위 20%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과 전혀 다른 전략이 요구됩니다. 소매상의 경우 매장은 한정된 진열대 때문에 인기가 있는 제품을 가장 많이 진열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에서 매장의 진열대 제약이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서나 CD를 단지 몇 개만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지만 온라인 매장에서는 제품의 수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에서는 1년에 단 몇 권만 팔리는 흥행성 없는 책, 음원을 모두 합하면 잘 팔리는 음원을 추월합니다. 즉, 더 많은 수익은 인기 없는 제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롱테일이라고 합니다.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낼 수 있다는 롱테일의 법칙은 역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알리바바의 성공 비결은 이런 롱테일 전략을 적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마이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가져온 폭넓은 시장을 예상하고 하위 80%에도 큰 수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전자상거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이 알리바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고객 세그먼트는 쇼핑객, 판매자, 스토어가 있습니다. 쇼핑객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나 원자재 공급자를 찾고 싶은 생산자를 말하며 판매자는 중국 시장 혹은 국제 시장에 광고를 하고 싶은 중국 내 기업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스토어는 알리바바 그룹의 물건을 공급 및 판매하고 싶은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가치 제한은 판매자의 경우 글로벌 마켓에서 본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며 구매자 입장에서는 모든 제품을 집에서 편리하게 구매 가능한 것이고 스토어 입장에서는 생필품 위주의 제품 판매 및 배달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중국 알리바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디테일하게 비즈니스 9 블록에 대해서 세세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개략적인 소개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면은 유튜브가 지루해져서 저도 끝까지 안 보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술사업화TV 이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